네,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용지표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고용이 생각보다 덜 나왔고 5월과 6월 고용이 좀 좋았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했는데 수치가 또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고용시장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한테도 상당히 좀 놀랄 수 있는 네. 그런 뉴스라고 봤고요. 연준에서 월러 이사도 그렇고 노동시장의 지금 나오는 자료들이 사실은 그만큼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몇 번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올해 4월 달에 작년에 일자리 수 증가한 거를 나중에 총 정리해 보니까 한 30만 개 줄었다가 생각보다 작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뉴스와 요번에 7월 달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 네. 고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저적으로 약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고용 지표가 8월 달 지표와 9월 달 지표, 즉 다음 달 FOMC 있을 때까지 나올 지표들에 어떤 영향을 줄 건데요. 네. 사실 요번에 취업자 수가 7만 3천 개로 시장 예상치 11만 개를 하회했는데 네. 7만 개라는 일자리 숫자는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소위 말해서 손익분기점 일자리 수라는 게 있으니까 실업률을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느냐 그걸 추정했는데 이게 7만 개에서 한 9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7만 3천 개니까 그 하한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용 지표들을 보면 지금 다츠나 이런 거 가지고서 정부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민간 부분의 일자리도 약하고 이런 것들이 8월이나 9월 되면 가시화된다는 또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은 6월 달에 4.1에서 4.2로 올라왔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게 혹시 경기 둔화로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우려했죠. 네. 예. 네, 고용이 생각보다 흔들리면서 침체 우려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고용 시장을 우려하기에는 완전 고용 기간도 양호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대표님? 예, 사실 완전 고용 기간이 지금 보면은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4.5냐 4.2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연준의 장기 전망을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와 매칭이 되는 실업률이 4.2%예요. 네. 근데 7월 달에 4.2% 됐잖아요. 네. 이게 2021년 11월 이후 쭉 계속 그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일자리의 증가가 좀 줄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완전 고용 수준이라도 경제는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1.8%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고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그런 수준의 일자리의 증가폭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7만에서 9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보다 일자리 수가 더 줄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네.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이 조금씩 둔화가 된다면 소비 여력도 줄어들게 될 텐데 미국 소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소비에 대한 우려가 크죠. 네.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니까 그쵸. 소비가 둔화하게 되면 문제인데 지난 1사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역성장했잖아요. 그리고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3%까지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소비가 1분기보다 좀 좋아진 부분이 있었고 또한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성장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1분기, 2분기를 볼 게 아니라
상반기의 소비를 보면 작년 하반기 소비 증가에 반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GDP에서 변동성이 큰 순수출이나 정부 지출, 재고를 뺀 소비 지출과 투자 부분만 보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1분기 1.9에서 2분기에 1.1로 둔화됐어요. 그건 이 모든 얘기를 종합하면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비의 둔화 속도가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가 나쁘다. 이런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 가계 소득이 원천이 되는 임금 소득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유지가 될 때 고용이 똑바로 막 늘어나면 이제 임금 소득이 늘어나는데 고용이 줄게 되면 그만큼 임금 소득이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가 나빠지고 소비가 나빠지면 또 투자가 줄게 되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비의 어떤 급격한 위축은 없지만 현재의 둔화 속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축 정도를 감안을 하면 향후 미국 경제를 볼 때 소비의 더 추가적인 위축 정도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비 둔화도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관련해서 미국 관세 최대 피해자는 미국인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나온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의 평균 유효 관세율이 올해 초 2.5%였는데 7개월 만에 18.3%로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미국인 소비자가 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해석해 볼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수입 상품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관세만큼. 근데 여태까지의 분석은 아니면 여태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의 그 추세를 보면 적어도 5월까지는 네. 뭐 관세 올려도 효과가 없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분석기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관세의 그 인상 폭은 결국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전가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전가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치료 관세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이게 2.5에서 18.3%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물가에 반영이 되면 소비자 물가가 1.8%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2.8%의 소비자 물가라면 여기다가 1.8을 더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까지는 높이 보지 않지만 최대로 봤을 때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득이 일정할 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네. 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이제 구매력이 약화된다는데 지금 예일대에서 분석한 거 보면 가구당 한 2,400달러 그 정도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보면 한 33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소비에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이걸 여태까지 기업들이 잘 참고 견뎠어요. 왜냐하면 먼저 수입을 해가지고 재고로 쌓아놔가지고 관세의 영향을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같이 맞아요. 부과가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업체가 딴 데로 가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수입 업체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이나 마진 축소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지금 IB나 아니면 전망기관에서는 4월부터 부과된 이 관세가 8월이나 9월부터는 더 본격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많은 IB들의 그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제가 쭉 서베이해 보니까 3분기 때는 한 2%대 후반 그리고 4분기 때는 전부 다 4%, 3%를 넘는 그래서 물가 압력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부담은 결국에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은 사실 양호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관세 영향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7일에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물가 충격도 당연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8, 9월 달부터 본격화된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사실 우리 6월 달 소비자 물가를 보면 그동안 물가 상승세가 약했던 가정용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물가 상승폭이 거의 2배에서 3배 전월 대비로 3배 정도 뛰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하다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이후에 이제 관세가 더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가 부과됐잖아요. 네. 이건 산업 기본재에 대한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충격은 8월과 9월에 본격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가도 물가지만 고용이 살짝 흔들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저는 사실 10월 달 인하로 봤었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질문해 주셨을 때 좀 놀랬다고 얘기한 게 고용이 이렇게 나빠지면 9월 달도 당겨질 수가 네. 있고 일부에서는 만약에 9월 5일 날 발표되는 8월 달 고용 지표가 더 나빠질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9월 달에 B컷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87%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FOMC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는 38%밖에 안 됐었거든요. 2배 정도 됐고 올해 안에 3번 정도 인하까지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 네. 무슨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6월 달에 그 조짐은 보였고 본격화되는 게 8월과 9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분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3%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우리는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9월 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7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됐을 때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춰졌었는데 이렇게 고용 둔화 이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네. 전 항상 이제 우리가 기사를 보고 이렇게 이제 대담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또 어디 이제 보고서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슬로우다운이다. 두 개가 구분이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그리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하나 보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둔화다 하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좀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두 개의 그 평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이 후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둔화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약 한 1%대 중반 정도 네. 예상이 돼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 1%보단 낮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2.8%보다는 상당히 낮죠. 근데 문제는 내년도 성장률이 거의 뭐 1%대 후반으로 보고 있고 IMF가 지난 7월 달에 발표했던 올해와 내년도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1.9% 정도 돼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죠. 그런 면에서 경기의 둔화가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실업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연준이 예상하는 4.5%가 맥스가 아닐까 연말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고용 일자리 수는 좀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올해 성장률은 상고하죠. 인플레이션은 상저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교차되는 그 시점이 이 3분기라서 좀 시장도 그렇고 지표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8월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만큼 미국 경제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뭐 고용과 물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지표와 이슈들을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네.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예, 인플레이션 같은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반영된 게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8, 9월 달에 본격화된다고 네. 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가속화될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돼야지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앞에서 이제 소비 얘기했잖아요. 네. 소비가 GDP의 70%, 경제의 70%를 차지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그 실질 소비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는지. 이 실질 소비에 대한 그 데이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줄었다 하면 소비가 감소한 거잖아요. 부진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달 나오는 그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금 서비스업은 확장 국면에 있는데 제조업, 관세 영향을 받는 제조업 부분이 지금 부진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더 위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매달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 세 가지 요인이 통화 정책의 어떤 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시점에서 네. 과연 통화 정책 당국자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연준의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9월에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미국 경제, 미국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시는 지금 뭐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하라는 것 자체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금리 인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이라는 얘기는 경기 둔화의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9월 달에 내려오게 되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난 6월 달에 2번 내렸고 시장에서는 지금 3번까지 인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뉴스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금리 인하가 막 닥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슬로우다운되는, 둔화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가 아닌 이상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미증시에게는 당연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 경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이 미국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7월 달에 7월 중에서, 사상 최고치를 했고 반도체 수출도 그랬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한 7% 증가를 했고,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의 호조로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수출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건 좋죠.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30% 이상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반도체 관세가 아직 부과가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프론트 로딩 역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를 보면 15개 주력 품목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세 품목, 자동차, 반도체, 선박 빼고 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일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는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와 또 경기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우려되는 면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하반기에도 이런 뭐 좋은 뉴스가 계속 유지가 될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하는 게. 네. 근데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반기의 수출 부진이 관세 때문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부진은 아무래도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 경제는 뭐 내수 부진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민생 쿠폰이 지금 지급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를 체감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정 부양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할지, 아니면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 좋을까요? 일단 네. 민생 소비 쿠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고요. 더 장기적인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서 우리 경제 구조나 아니면 생산성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더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이나 내년도 예산에 재정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고려돼야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통화 정책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폭은 있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재정 정책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너무 이게 과감하게 나가게 되면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이슈고, 통화 정책은 금융 불안 이슈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면에서는 올해 하반기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적극적인 재정 부양이 필요하고, 금리와 관련해서도 한 번쯤의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으로 돌아와서요, 3,200선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던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속에 지수가 좀 주춤한 모습인데,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올해 상당히 좀 잘 달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좀 비슷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라고 좀 차별화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경기가 슬로우다운 하지만은 잠재 성장률 수준 내외로 움직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3차례, 많으면 3차례 정도, 그 내년에 또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술주 위주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 조성이 잘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관세 자체가 우리 수출을 좀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연준만큼 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지금 뭐 증권사나 전망기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안 요인으로 좀 보인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성과 자체, 퍼포먼스 자체가 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랑 반도체 관세가 수출 부진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